폴스카 즈브로니나의 인터뷰 질문 내용은 하늘색 글자로,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준장의 답변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실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 중인 지상군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공중 플랫폼이 있어야만 한다. 이때 1시간 운용에 3만 달러, 현재 환율로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F-35로 적의 주력 전차를 파괴해야만 할까? 카이 FA-50은 그런 임무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공군위원회 수장이자 공군 감찰관보를 맡고 있는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준장은 설명한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FA-50을 구매할 것이라는 폴란드 정부 발표 이후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토론을 보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20년 전 미국으로부터 F-16을 구매했을 때에도 폴란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맹렬한 비판을 받았었는지를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F-16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 생산하곤 했다. 예를 들면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F-16은 미국이 아리조나 사막에 폐기해 놓은 폐품에 가까운 고물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2008년 생산된 이후 단지 20시간만 비행한 신형 F-16을 타고 미로슬라비에츠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러 간 적이 있었다. 이때 미로슬라비에츠 주민 한 명이 다가와 내가 탔던 F-16을 가리키며 이게 미국 사막에서 가져온 바로 그 쓰레기냐고 물었다. 물론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공장에서 막 만들어져 나온 신형 기체라고 설명했지만 그 주민은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 미국과 폴란드 정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다른 항공업체들이 로비 활동과 허위 정보 활동 등을 통해 FA-50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FA-50을 구매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군사용 하드웨어를 구매함에 있어 극동보다는 서방에 더 큰 관심을 가져온 곳이 사실 아닌가? 가끔은 상식의 틀을 벗어나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폴란드 공군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이유로 대한민국으로부터 FA-50을 구매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FA-50 1차 인도분 12대가 내년이면 폴란드에 도착한다. 대한민국은 자국 공군을 위해 예약되어 있던 FA-50 생산분을 폴란드를 위해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생산되는 첫 12대의 FA-50은 대한민국 공군 사양으로 제작되어 납품되지만 나머지 36대의 FA-50은 폴란드 공군이 요구한 사양으로 제작될 것이다. 마지막 48번째 기체까지 인도가 끝나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 사양으로 인도했던 처음 12대도 당연히 FA-50 PL 사양으로 개량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때까지 FA-50 1차 인도분 12대는 미그-29와 수-22의 퇴역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전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FA-50의 도입으로 폴란드 공군 제1전술 비행단은 새로운 세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그 전투기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수명 주기가 많이 남은 기체들은 말보크에서 전투 임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수명 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체들은 어떻게 되나?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그럼 다시 FA-50으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가 FA-50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공중작전 영역 Air Domain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적의 방공 시스템 구성 방식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각 단계에 맞춘 임무 수행 능력이 별도로 요구된다. 따라서 공중작전 영역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운용되는 항공 플랫폼들은 서로 다른 작전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3단계 공중작전 영역 중 가장 높은 최상부층은 약 4만 피트, 12에서 13km 이상 고도에 존재하며 공중우세 전투기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다. 공중우세 전투기들은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가능한 한 먼 거리에서 적과 싸우도록 설계된 기계들이다. 미국의 F-15와 F-22, 러시아의 미그-31,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이 이런 전투기에 속한다.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이후 최상부층의 개념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구매한 F-35가 상부층과 중간층 사이에서 운용된다는 사실이며 F-35가 운용되는 공중작전 영역은 2만 피트 6km에서 4만 피트 12km까지 다양하다. F-16, F-18, MQ-9 무인 전투기가 활약하는 공중작전 영역이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전투기가 활약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2만 피트 높이에서 형성되는 공중작전 영역의 마지막 단계 하부층이 있으며 여기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가 수행된다. 좋다. 그럼 실제 전쟁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 전쟁은 항상 공중 작전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F-35 같은 공중우세기가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된다. 공중우세기는 적의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대공 방어 시스템들을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분쟁 첫날에 제공권 장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고 어쩌면 최대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본다면 많은 병력과 장비의 보유가 반드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경우 정교한 공격은 보기 힘들며 오히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공격으로 군 부대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 시설들을 정밀 타격 무기가 아닌 화력 체계로 집중 공격하여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FA-50의 위력이 발휘되는 장면이 나온다. FA-50은 근접 항공 지원 임무와 타격 조종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 목표물을 독자적으로 수색하여 제거하는 임무나 적 지상군의 보급로를 끊고 기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공중 차단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임무들은 F-16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F-16을 더 많이 구매하면 될 일이 아닌가?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은 자동차를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며 몇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에 반해 우리는 FA-50을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전술 도구이기도 하다. 물론 기자가 지적한 대로 F-16으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소화해낼 수 있지만 FA-50을 사용하는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3만 달러, 현재 환율로 4천만 원이 넘는 F-35도 CAS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기계화 보병 소대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엄청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가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운용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시간당 운용 유지비 500만 원대인 FA-50 한 대면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만 전시가 아닌 평화시 FA-50은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폴란드 육군이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4개 사단이 곧 6개 사단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인데 오늘 이미 지상군이 훈련하는 동안 항공 지원을 해달라는 육군의 요청 일부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6개 지상군 사단이 창출해낼 공지합동훈련에 대한 수요를 상상해보면 지원해줄 항공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폴란드의 군사적 야망 수준이다. 오늘날 폴란드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웃 나토 회원국들은 폴란드를 향해 자신들의 나라에 공중 안보 확보 능력을 투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에게 발트해 항공 경찰 임무를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한 예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 PMC 올리크 임무 수행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겠지만 폴란드 F-16 전술기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폴란드 영공을 지키는 전투 임무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F-16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존재가 FA-50이다. FA-50은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폴란드 F-16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FA-50으로 비행대대가 구성되는 것인가? 크제신에 있는 제6 전술항공전대처럼 말이다. 양자는 컨셉이 다르다. 최초 12대의 FA-50 전투기는 소위 Operational Conversion Unit,
이하 OCU라고 불리는 실전기 전환 훈련 부대의 구성 요소가 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방 전술기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술과 기술 그리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그에 따라 조종사들을 훈련시켜 전방 작전 부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FA-50 덕분에 전방 전술기 부대들은 신규 파일럿들을 추가로 훈련시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첫 12대의 전투기를 평화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며, FA-50 실전기 전환 훈련 부대는 제23 전술 비행기지가 위치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배치될 계획이다. 현재 미그-29를 조종하고 있는 파일럿들이 FA-50 파일럿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한국 국내에서 훈련받게 된다. 이스라엘군도 그와 비슷한 실전기 전환 훈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어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국 공군도 비슷한 성격의 제100 비행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어쨌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을 당시 서방 공군의 기준들과 표준들을 처음으로 접한 폴란드 공군을 위해 영국이 파일럿들을 파견해 주었는데, 이 분야 전문가였던 영국 파일럿들은 OPHT 프로그램에 따라 나토가 어떻게 공중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FA-50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FA-50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연료 탱크가 너무 작아 작전 반경 또한 좁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폴란드 버전의 FA-50PL은 공중 급유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거기더해 FA-50은 현재 F-16에 장착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300갤런의 연료 탱크를 장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FA-50PL은 거의 무제한의 작전 방향을 지니게 된다. FA-50PL은 드로그가 달린 호스를 통해 연료를 급유받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며, 현대적인 공중 급유기들은 대부분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FA-50에 탑재된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형편없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FA-50에 탑재된 엘타 ELM-203의 레이더의 작동 모드와 탐지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F-16CD 블락 50-52에 탑재된 AN/APG-68 기계식 레이더와 견줄만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FA-50 같은 소형 기체들은 노즈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레이더 출력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FA-50 전투기를 타겟으로 삼아 레이더의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ELM-203의 레이더는 매우 훌륭한 파라미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게다가 FA-50PL 사양으로 개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위상 주사가 가능한 A사 레이더가 설치될 예정이다. FA-50에 탑재된 무장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1차로 인도되는 12대의 대한민국 공군용 FA-50에는 AIM-9LM 사이드와인더 열추적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어 평화시 나토 동맹국들의 영공 수호를 책임지는 에어폴리싱 임무 수행에 이상적이다. FA-50 PL 사양으로 개량된 버전에서는 F-16이나 F-35와 마찬가지로 합동 헬멧 장착 조준 장치 JHMCS와 연동된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를 탑재할 수 있다. JHMCS와 연동된 AIM-9X는 훨씬 더 뛰어난 조작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기를 향해 머리만 움직여도 조준이 가능하다. 또한 FA-50은 F-16과 마찬가지로 AGM-65 매브릭 공대지 미사일과 GBU-12 레이저 유도폭탄, GBU-38 제이담 GPS 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1차 인도되는 FA-50에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이미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KGGB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한국 무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500파운드 무게의 표준 MK82 공중 투하 폭탄을 GPS로 유도되는 활강 폭탄으로 개량한 것이며,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최대 70km의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FA-50은 이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FA-50PL 개발 로드맵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발사 능력 탑재로 마무리될 것이다.
향후 FA-50이 폴란드 공군의 다른 전투기들과 지휘센터 혹은 해군 전투함들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FA-50은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이미 장착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사용될 때는 나토가 요구하는 설정에 맞춰 탑재될 예정이다. FA-50은 F-16 및 F-35와 완전하게 연동되어 네트워크 중심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공중전을 책임지는 공중우세기와 지상 공격을 책임지는 다목적 전투기들이 섞여서 작전을 펼치는 MFFO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들은 FA-50 평가 비행기간 동안 테스트해보았던 수십 종류의 요소와 능력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FA-50을 통해 총 54개의 요소들을 테스트해보았으며 FA-50의 장비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파라미터도 같이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말해주는 광고성 발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실제 전술 비행 중 FA-50이 어떤 파라미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편대 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어느 정도 고도에서 정밀 타격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 나이트 비전을 사용하여 야간 비행이 가능한지 등이 우리가 직접 확인한 FA-50 파라미터의 실제 사례들이다. 이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났을 무렵 FA-50에 대한 내 생각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FA-50은 또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인상적인 기체였다. 내가 참여했던 비행은 공중에서 목표물을 요격하는 전술 요격 비행이었는데 1시간 15분 동안 지속되었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중립 상태에서 시작해 공격 중이거나 기동 상태인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5번 요격했다. 비행이 끝난 후에 FA-50의 남은 연료를 체크해봤더니 3,000파운드, 즉 1.5톤 정도의 연료를 소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비슷한 임무를 폴란드 F-16CD로 수행했다면 적어도 3톤의 연료는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작전 능력을 개발하여 FA-50PL에서 구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FA-50의 미래, FA-50PL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면? FA-50은 앞으로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기체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300갤런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여기 더해 폴란드 버전 FA-50PL에는 A사 레이더까지 탑재될 예정인데, A사 레이더가 탑재된 FA-50PL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A사 레이더를 활용한 전자전까지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공중급유 능력과 암람을 통한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의 확보, 300갤런 대형 연료 탱크 장착을 통한 작전 반경의 확대, 그리고 A사 레이더까지 추가된 FA-50PL은 명실상부한 다목적 경전투기 Light Combat Aircraft LCA 범주로 분류되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처음 인도받은 12대의 FA-50도 나머지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FA-50PL 사양으로 개량될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또한 한숨 돌릴 틈도 없을 만큼 빡빡하게 전술기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군은 FA-50의 도입을 통해 전술기 운용에 어느 정도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8대에 불과한 폴란드 F-16 전투기들이 전투 임무에서부터 발티케 항공 경찰 임무, 그리고 젊은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임무 일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부담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임무의 상당 부분을 교대해 줄 수 있는 FA-50의 등장으로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부담들이 크게 완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FA-50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전투기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FA-50을 통해 지금까지 폴란드 공군에게 생소했던 복자식 비행 개념을 개발 및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조종사는 비행을 전담하고 뒷좌석에 앉은 오퍼레이터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로 목표물을 찾은 후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과 협력하여 타격한다. 거기 더해 FA-50은 무인 드론을 작동시키는 전담 오퍼레이터를 훈련시키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폴란드 공군은 머지않은 미래에 소형 드론뿐만 아니라 무장을 탑재한 무인 항공기도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인 드론 전담 오퍼레이터들은 실제 영공을 비행하는 감각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 군에서는 전직 전투기 조종사를 무인 드론 오퍼레이터로 전환시키거나 오퍼레이터에게 실제 조종사가 받는 것과 비슷한 훈련을 실시하여 그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폴란드 공군은 이런 작업에도 FA-50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A-50PL 경전투기를 소위 레드 에어, 이른바 가상적기로 만들어 F-16과 F-35 전투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공군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유지하면서도 조종사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폴란드 공군은 파일럿 후보생들의 훈련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핵심 지휘관 수준으로 훈련된 젊은 대위들을 가상적기 역할을 해야 하는 F-16 4대에 태워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48대밖에 없는 F-16들 중 4대를, 그것도 전투의 핵심이 되는 인재들을 태워 파일럿 후보생 훈련에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 손실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FA-50PL이 이러한 가상적기 역할도 성공적으로 대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신은 폴란드 대표로 카이와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산 거래에 있어 대한민국은 어떤 종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가? 최고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폴란드와 대한민국 사이의 방산 협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폴란드를 사업 파트너로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의 FA-50 생산 시설의 일부 혹은 MRO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방산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자체 기술로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는데, KF-21 보라매는 공중작전 영역 상부층에서 활약하도록 설계된 전투기이다. 나는 외국인 조종사로서는 처음으로 KF-21 보라매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보았는데 그 성능이 매우 인상 깊었다. 나는 KF-21 보라매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